주말을 보내고 나면 SNS엔 종종 아빠들의 포스팅이 올라옵니다. 주말은 아이와 놀아줘야 해서 바쁘다. 아이와 놀아주려니 체력이 달린다 등. 아빠들은 아이와 논다고 말하는 대신 아이와 놀아준다고 하더군요. 아내를 대신해서 혹은 바쁘고 힘든 아내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요즘은 엄마 이상으로 자상하게 아이를 돌보는 아빠, 또 육아를 자신의 일로 여기는 아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아빠들이 여전히 아이와 놀아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런 장면이 종종 보입니다. 회사의 일을 해준다는 생각, 응당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도와준다고 혹은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고회사 시절의 경험입니다. 여러 부서가 모여 회의를 하면 끝엔 일정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작 스태프들은 을에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해주면 돼요? 라고. 그때부터 저는 이 말이 거슬렀습니다. 앞으로 업무 이야기를 할 때 해준다는 표현은 쓰지 맙시다. 제작은 제작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A의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해주면 돼요가 아니라 언제까지 하면 돼요 라고 합시다. 그 시절 후배들은 과연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공감했을까요? 요즘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죠. 같은 물건이라면 값이 쌀 때 가성비가 높다고들 합니다. 이 가성비 개념을 일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같은 월급 받을 거 노력과 수고를 적게 드리는 게 될 겁니다. 회사 일은 월급이 나오는 대가로 해주는 것이니 품을 적게 드리는 쪽이 남는 장사가 되고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 생각이 옳다면 그렇게 보내는 회사에서의 하루하루는 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마음으로 일을 대하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 일을 해주고 자아 실현은 주말에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주중의 닷새는 자신의 인생이 아닌 걸까요? 월급이 필요하니 자신의 생각은 속에 묻어두고 몸만 가서 회사가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인생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가장 희소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돈은 없다가도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새로 생겨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아닌 지금 행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힘든 때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지? 어쩌자고 이 힘든 걸 하고 있지? 이럴 때 뚜렷한 동기와 이유가 없으면 일을 지속하기 어렵고 그만두기 십상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편파 판정으로 실격당한, 그러나 1500m에선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는 깔끔한 경기 운영으로 금메달을 딴 황대원 선수가 말했습니다. 어이없는 실격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이 했던 이 말을 떠올렸다고요. 장애물을 마주했다고 반드시 멈춰서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고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 벽을 오를지, 뚫고 나갈지, 또는 돌아갈지를 생각해라. NBA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마이클 조던은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농구가 좋으니 상기에 명시된 경기 이외의 몇 경기는 돈을 받지 않고 뛰어줄 수도 있다. 어째서였을까요? 그는 농구에 미쳤다고 할 만큼 농구를 대단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도 여전히 농구를 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선수였죠. 또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축구 대표팀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의 전진은 16강에서 멈췄지만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응원했어요. 국가대표인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광고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D사의 골프 광고인데 미국의 유명 골프 선수인 커티스 스트레인지가 모델로 나옵니다. 골프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골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마음가짐의 몫이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경기를 하면서 저는 필드에서 그 말들을 경험하고 새롭게 배웁니다. 승리했을 때 저는 필드에 있었고 패배했을 때 그때도 저는 필드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필드에서 시작했고 필드에서 완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골퍼니까요. 골프를 잘 모를 때인데도 이 광고는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에 들어와 오래 남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의 심지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런 분들은 모두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런 시간을 보내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그렇지 않거나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일상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는 부재나 결핍에서 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다시 드러나고 이곳을 떠나 저곳을 가보면 비로소 이곳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시간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젊을 땐 넘치도록 많은 게 시간이라 그 결핍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40이 넘으면 달라지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몇 해 전 저는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90을 넘기셨으니 남들은 호상이다, 술을 다 하셨다 하지만 늙은 자식에게도 부모를 여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장례식장은 그다지 붐비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다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으므로 유족들도 별로 정신이 없진 않았어요. 뜻밖의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 저는 아버지가 가시고 난 후 몇 날 며칠 이 생각에 파묻혔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셨을까?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알았던 걸까? 돌아보니 철이 든 뒤론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별로 없더군요. 게다가 우리는 다정한 부녀가 아니었기에 꼭 필요한 얘기 말고는 대화도 많지 않았어요.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는 다감한 데라고는 없는 뚝보였으므로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고민들을 아버지와 나누지 않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아버지와 같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애 모모라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내가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 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안 걸까? 나는 도대체 그 많은 시간을 누구와 뭘 하며 보낸 걸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일과 삶의 분리를 넘어 마치 일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일은 여러 의미를 품고 있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므로 워라밸이란 인생이 일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밸런스를 찾자는 뜻일 테고, 그 밸런스의 한쪽 끝엔 관계,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놓여야 할 겁니다. 가족, 친구, 자기 자신 등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들과의 수년 전부터 지속 가능한 성장이 기업들의 화두가 되었죠. 한데 이는 일 욕심이 있는 개인들도 중요한 화두이자 목표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고요. 자신이 어떤지 냉정하게 알아야 무엇을 어떻게 하고 바꿔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취하는 거죠. 성공에 취하고 자신에게 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잘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늘 맞다고 여기는 거죠. 알코올에든 성공에든 한번 취하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게 취하고 이전의 성공에 눈이 멀면 노력도 고민도 줄어들죠. 이만하면 됐지 하며 쉬이 타협함으로 예전처럼 좋은 것을 내놓지 못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죠. 이건 옆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법이라 결국 그에게서 돌아서며 환호를 거둡니다. 그는 더 이상 찾아지지 않은 채 잊히고요. 자신을 벼리지 않거나 가야 할 길을 놔두고 옆길로 빠지는 사람의 운명은 이런 겁니다. 30년 가까이 한 사회생활 동안 숱하게 목격한 장면이에요. 소금, 꿀, 목재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 이것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방부제입니다. 음식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이것들은 천연 방부제로 활용되었죠. 옛 사람들은 음식을 소금에 절이거나 꿀에 재고 혹은 연기를 쏘여 오래도록 보관했습니다. 한데 방부제가 어디 음식에만 필요할까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방부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성공에 취해 쉬이 허물어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자신을 엄정히 돌아보고 삼가는 것,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이런 자세야말로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부제입니다. 소금 같은 방부제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듯 자기 자신에게 방부제를 잘 작동시키면 자신을 담금질해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앞두고 어째야 할지 잘 모를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선배나 친구를 찾아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정리된 것도 같고요. 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선배나 친구는 별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헝클어졌던 마음이 꽤 차분해졌죠? 어떻게 된 걸까요? 또 이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글을 쓸 땐 무슨 말을 쓸지 키워드와 대략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쓰다 보면 쓰기 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문장들이 마구 올라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말이죠. 다 써놓고 나면 어머,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을 마주하고 놀란 적이 저도 여러 번입니다. 내 안에 있던 생각인데 글로 써보기 전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적지 않아요. 사람은 무의식이 90%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10%만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 진행되는 거죠.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해 선배를 찾아갔다고 칩시다. 선배, 저 고민이 있어요. 그래? 뭔데? 말해봐. 그러면 저는 문제가 뭔지 설명하겠죠. 상황은 이러저러하고 이만저만해서 힘들다고. 바로 이 과정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한데 뭉쳐 뭐가 뭔지 선명하지 않던 것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과정. 출력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듣는 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은 스스로 문제를 객관화하는 과정입니다. 해법을 찾는 일은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가 선명해지면 해법도 한결 가까워져요. 그래서 고민이나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좋은 방법은 글로 쓰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생각나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다 적는 겁니다. 처음 한두 줄을 써보면 그 다음부턴 생각의 속도를 손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잇습니다. 다 적어보세요. 2장이고 3장이고 아니 9장이고 10장이고 자신의 안쪽에 있었으나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써놓고 보면 자신도 놀라게 될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 어머, 이게 문제였어. 하면서요. 그동안은 왜 미처 몰랐을까요? 무의식이 90%, 의식은 겨우 10%밖에 안 되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지내는 거죠. 늘 애쓰지 않으면 자신을 잘 알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는 진은혜입니다.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한 배우가 이런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젊은 후배가 받아야 할 상을 늙은 자신이 받아 송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변희봉.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아버지 역으로 열연해 65세의 나이에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죠. 변희봉 배우의 수상소감을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늙은 배우의 심정이 절절히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저는 40 중반을 통과하면서 나이 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고 얼마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 A가 있습니다. 그는 청춘 시절부터 주연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주연 배역에 캐스팅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젊고 잘생긴 후배 배우들이 속속 나타나 그의 자리를 꿰찼죠. A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주연 배역은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영화를 계속하려면 조연이나 단역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조연이나 단역으로라도 영화를 계속 찍을 것인가? 아님 주인공이 아니니 영화를 접을 것인가? A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자신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선택이 분명해졌죠. 그는 그때부터 조연으로 여러 영화에 부지런히 출연합니다. 배역의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고요. 누구나 이런 시간과 맞닥뜨립니다. 특히 인생의 전반전을 화려하게 보낸 사람일수록 원치 않는 변화와 도전 앞에서 당황하죠. 저도 이 질문을 던졌고 앞에서 언급한 배우 A와 같은 결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늙은 쟁이인 내게 오는 광고는 어떤 것이든 흔쾌히 하자고, 나를 찾는 일이 있고 내가 쓰일 곳이 있다면 기쁘게 응하자고요. 모든 산행엔 오르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고도 1000m가 넘는 산에 가면 몇 시간씩 오른 뒤 꽤 피로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맞이하죠. 인생살이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오르는 길은 젊은 시절에 맞이합니다. 힘은 들어도 인생이 상승한다는 느낌도 있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올라도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잠시이고 금세 내려가는 길이 시작되죠. 그 누구도 내려가는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위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때가 아니던가요? 왕성하게 활동하며 성취하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다른 성질의 시간도 있다는 것. 내려가는 길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간 또한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을 잘 보낸다는 건 어떤 걸까? 질문이 달라졌고 저는 어느새 그 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